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김미 소식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아마 최근 뉴스를 통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신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혼란스러운 부분이나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우회전 단속을 한다는 소식 접하셨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벌금을 물었다, 황당했다라는 얘기도 제 주위에서 많이 접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먼저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단속을 집중으로 하고 있죠. 뭐가 맞는 건지 새로 도입된 제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도 잘못된 정보로 벌금을 물게 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영상이나 매체에서 우회전 내용에 대해 잘못 언급하고 알려주는 것도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우회전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일 경우 차량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보행자 신호등의 색깔과 관계없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매체의 우회전 정보 관련 영상들을 보니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일 때 절대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또 횡단보도를 지나서 멈춰도 된다라고도 말하던데 이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히 다시 설명드리자면 전방 신호등이 적색불이라 일시 정지를 했는데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이는 경우 그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멈춰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이 바뀐 내용 중에 중요한 점 한 가지인데요. 법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보호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지선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춰야 되고요.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에 우회전 단속한다, 우회전 이렇게 바뀐다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언급하는 영상은 잘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요. 만약 제가 운전 중에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제 앞에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제 앞차가 일시정지 후 지나갔다면 저의 차례가 와도 똑같이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앞차가 정지했다가 갔으니까 나도 정지한 거랑 똑같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다들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시정지를 대체 몇 초를 해야 맞는 거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뀐 교통법에서 말하는 일시정지라는 개념은 몇 초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일시정지 상황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초만 일시정지를 하던 2초를 하던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고요.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하셔서 일시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새로 도입된 교통법, 다양한 사례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어 명쾌하게 와닿지 않는데요.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바로 단속을 해버리니 다들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첫 번째 횡단보도가 아니라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불이냐 녹색불이냐 확인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행자 신호등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건너려고 한다면 무조건 정지해서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정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거나 나가는 분들이 계신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회전교차로를 진입할 때 왼쪽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시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주셔야겠습니다. 참고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진입 차량보다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려던 차량은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지키지 않고 단속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 위반으로 과중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회전 교통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당분간 법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범칙금이나 벌금을 내는 억울한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미김미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 최신 정책 정보의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바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바뀔 은행 업무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앞으로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모르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국세청에 신고가 되거나 경찰서에 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어떤 업무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7가지 내용을 준비했으니 꼭 알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주위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미김미 소식이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인터넷 뱅킹이다, 은행 어플이다 잘 되어 있어도 은행 방문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은행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모르고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도 겪을 수도 있다고 하니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바뀐 은행 업무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뀐 내용입니다. 바로 ATM 입출금 한도가 변경된다는 건데요. ATM 기기에서 돈을 한 번이라도 입출금을 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돈을 입출금하기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ATM 기기에서 카드나 통장 없이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 입금액을 원래 100만 원이 어떤 금액을 5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또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한하면 큰 돈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 곤란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는 데면 범죄가 점점 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 건데요. 입출금 한도를 줄이면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여러 번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검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4월에서 5월 중 실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은행 송금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큰 돈 송금이 필요한 분들은 미리 알고 계셔야 넉넉히 시간에 맞춰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을 테니 대비를 해두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바뀐 내용입니다. 바로 ATM 기기의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은행 거래를 할 때 나가는 수수료 얼마 안 되지만 참 아깝게 느껴졌던 돈이죠. 이제 주요 시중 은행들이 65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ATM 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시행은행은 우선 신한, 우리농협, 기업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등의 은행들이 있고요. 이 시중 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ATM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마다 적용 시기가 다르고 홍보가 덜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은행마다 이 수수료 혜택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업시간 내 ATM 수수료 이용료가 면제인 곳도 있고 영업시간 외에도 면제를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자주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이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주거래 은행의 혜택 범위라도 확인해 보시면 이 혜택 꼭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바뀐 은행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맞춤형 문진표 작성인데요. 무슨 은행에서 문진표를 작성하지? 하고 궁금하시죠? 은행에서 이제부터는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문진표라는 걸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역시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절차라고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에 따르면 대면 범죄가 계좌 이체형 범죄보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대비 대면으로 가로채는 유형의 비중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이 당하는 범죄 유형이라 앞으로 500만 원 이상 인출 시 맞춤형 문진표 작성이라는 절차가 추가된 건데요. 이걸 작성하게끔 해서 한 번 더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인 거죠. 번거로운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대책을 강구한 내용이라 예방 효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맞춤형 문진표, 이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으로 문진표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60대 여성은 가족 사칭형 사기 피해 비중이 높고 30대 남성은 대출 빙자형 사기 피해 비중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 대상자별 사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 고객의 연령과 성별 그리고 인출 금액에 따라 문진표 내용을 다르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문진표 작성에 또 다른 이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사기당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꼭 효과가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바뀌는 내용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1천만 원 이상 인출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인출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창구 직원이 1천만 원 이상 입금, 출금 둘 다 사용 용도를 물어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모르고 갔는데 창구 직원이 계속 질문을 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법이 적용되어 있어 필수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을 할 경우 은행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계좌 이체의 경우는 보고 대상이 되지는 않고요. 만약 현금으로 입금 또는 출금, 수표를 현금을 교환할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분명한 이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이제부터는 은행 직원의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은행 직원의 안내를 잘 따르며 은행 업무를 해결하셔야겠습니다. 같은 금융기관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지급 또는 영수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된다고 하는데요. 이후 자금 세탁 의심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검찰,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전부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하니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 사실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요. 왜 지금 알게 되었나 궁금하시죠? 원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선진화하는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준 금액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5천만 원, 2010년에는 2천만 원,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1천만 원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되어 왔다고 합니다. 금액이 줄어든 만큼 더 까다로워진 건데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5천만 원, 2천만 원 거래도 자주 할 일이 없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이제 1천만 원 입출금을 하려고 할 때 당황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럼 900만 원이나 500만 원은 괜찮냐 궁금하실 텐데요. 조금 큰 단위의 금액을 예를 들면 매주 아니면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이체를 한다면 은행원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거래여도 해당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여지면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를 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잘 대답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이나 경찰에 보고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특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거주비 지원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 증여세 때문에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앞으로는 정기적인 현금 입출금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5번째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앞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때 본인 확인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원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을 신분증 4번 등을 통해 실명 확인을 했었죠. 이 과정에서 신분증 위조나 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앞으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먼저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만약 이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분증 4번 제출 방식 외에 다른 2개 이상의 확인 절차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때 추가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도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3일 동안은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니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6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안심마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안심마크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3월부터 마크가 바뀌었지만 이 안심마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요. 먼저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나 연락이 오는 경우 특히 링크가 있으면 눌러야 할지 고민되셨죠. 보이스피싱으로 이런 방법이 정말 많이 사용되어서 아예 링크를 누르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3월부터는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전화번호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되며 확인된 발신 번호다라고 안심마크가 표시가 돼서 발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링크를 전부 안 누르고 전화를 안 받아서 불편한 일이 생기기 전에 이 안심마크를 확인하시고 해당 번호로 오는 내용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바뀌는 은행 업무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은행 방문 예약 서비스입니다. 은행에서 이용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바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가면 대기자가 너무 많아 오래 기다려야 했던 건데요. 이제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은행도 예약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아직 이걸 몰라서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문 예약 서비스는 아니고요.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 뱅킹을 이용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셔야 영업전 방문 예약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은행에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면 기다림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모든 은행원이 응대 중이면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 서비스 참 좋아 보이지만 어플과 핸드폰에 다양한 기능이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사용하기 어려운데요. 조금 더 간편한 예약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은행 업무에 바뀌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가 조금이나마 시니어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과 구독 버튼 잊지 말고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김미김미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대해 발빠르게 소개해드리는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은 느린 듯 어떨 때는 빠른 듯 정책과 제도 그리고 방침과 같은 것들이 바뀌고 있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방법과 다양한 길로 결국에는 개선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전조등 오프 기능을 없앤다고 합니다. 요즘 차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밤에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바로 스텔스 차량 때문에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텔스 차량이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조등이나 미등 그리고 후미등까지 전부 켜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스텔스의 뜻은 몰래 한다 이런 뜻인데요. 전투 전략이나 로켓 발사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등을 전부 켜지 않고 주행하거나 정차 중인 차량을 뜻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 스텔스 차량 때문에 정말 찰나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전조등과 후미등을 챙겨서 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깜빡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스텔스 차량 전부 없어진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서서 직접 없앤다고 발표했는데요. 우선은 앞으로 출시되는 차들은 전조등 오프 버튼 기능을 제거 후 출고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차를 보면 차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동차 왼쪽 레버에 보통 2등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있는데요. 왼쪽 레버에 원래 있던 오토 전조등, 미등 오프 이 버튼을 아예 없앤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출시되는 차량부터 전조등 오프 기능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텔스 차량이 위험하다고 해도 이 기능을 없애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도 살짝 의문이 드는데요. 서울 어느 골목이나 주택가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자동차의 등이 주택의 집 쪽을 향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보행자나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배려 차원에서 잠시 전조등을 끄기도 하고요. 또 기계식 주차창에 들어갈 때나 불빛이 내가 운전을 하는데 방해가 될 때 잠깐 조정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필요에 따라 운전자가 조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오직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해 오프 기능을 제거한다는 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스텔스 차량이 문제가 많은 건 맞지만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아이디어는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도로교통법을 먼저 살펴보면 야간에 전조등, 미점등 행위로 적발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2만 원의 범칙금이 다였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수도 높고 사고 위험도 높은 운전 중 행위는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범칙금이 적고 처벌 수위가 낮으니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정책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최종적으로 정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라도 안전 운전을 위해 꼭 전조등, 상향등 운전 수칙에 맞춰 잘 켜고 끄고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바뀌는 내용입니다. 먼저 2009년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있는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바뀐다고 합니다. 14년 만에 모두 바뀌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 전용 주차장은 우리가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방문해서 흔하게 볼 수 있었죠. 분홍색으로 된 주차구역을 말하는 거고요. 원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여러 오해와 갈등이 생기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사실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면 법적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 전용 주차장은 법적 효력이 없어 애초에 아무나 차를 주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 여성 전용 주차구역에서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주차장 이용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임산부, 고령자 등 이용에 불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빠르면 4월부터 공용주차장부터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잘 자리 잡히면 저번 여성 전용 주차장처럼 전국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교통 약자들을 위해 바꾼다고 하니 이번에는 저번에 미흡했던 점이나 갈등을 야기했던 점들을 잘 개선해서 제도적으로 잘 확립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된 내용인데요. 저도 이전에 뉴스로 살짝 접했었지만 이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1월 1일부터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는데요.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겠죠?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보통은 유통기한을 보고 그 날짜까지 섭취를 하고 거의 버리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6일, 햄은 19일, 과자는 36일 정도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납니다. 다만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는데요. 제품을 구입할 때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 소소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김미김미 소식이었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 꼭 필요한 정보를 천천히 설명해 드리는 채널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최근에 차를 이곳에 잠깐만 정차해도 과태료 수십 장이 날라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변에 카메라가 없고 단속 차량이 없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단속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속을 당하면 수십 장의 과태료가 날아올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장의 과태료가 쏟아질 수도 있다는 내용이니 오늘의 정보 놓치지 말고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운전자분들께서는 과태료 폭탄 조심하시고 주변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영상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김미김미 소식이 준비한 오늘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정보 사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찾아 알려드리는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7월이 되면서 바뀌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7월부터 단속을 하는 항목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통해 고속도로 추월 차선 1차로 단속에 대해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내용 역시 7월에 홍보와 계도 기간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정보도 7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속 정보라서 운전자분들은 꼭 필수로 알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바뀐 과태료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 7월 바뀌는 복지정보 내용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기존 자동차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5대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여기에 한 곳이 더해져서 총 6곳의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가 바로 주정차 5대 금지구역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드릴 한 곳이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추가가 되는 건데요. 물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요. 저는 너무 급해서 잠깐만 주차를 한다고 세워둔 차량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원래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은 맞는데요. 이번에 바뀐 내용은 바로 주정차 금지구역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인도는 원래 주정차 금지구역이었는데요. 7월부터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는 겁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인도가 추가되어 총 6곳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냥 주정차 금지구역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가끔 1분 미만으로 차를 잠깐 세워두는 것은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택시나 택배 트럭 등 전부 동일하게 단속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아닌 곳을 그림을 보여드리며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 어딘지 구분이 되시나요?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인데요. 그럼 주차는 안 되지만 정차, 즉 잠깐 차를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은 어디일까요? 바로 황색 점선입니다. 황색 점선이 있는 곳은 잠깐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한 곳입니다. 그럼 황색 점선이 있다면 실선도 있겠죠. 황색 실선이 있는 곳은 원래 주정차가 금지되는 곳이지만 요일화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요. 근처의 주차 허용 시간 안내 표지판을 꼭 참고하셔서 주차하셔야겠습니다. 또 탄력적으로 물건의 상하차를 위해 잠시 머물려고 정차하는 것은 크게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황색 복선인데요. 황색 2줄짜리 선이 그어진 곳은 꼭 피하셔야겠습니다. 황색 복선이 있는 곳이 바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요. 이곳은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아마 운전자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절대 주정차 구역에 인도가 포함된 내용뿐 아니라 정말 꼭 아셔야 될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과태료 1장이 부과되고 끝이었는데요. 이제는 수십 장의 과태료가 나와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뀐 내용에서는 바로 단속 카메라나 단속 차량이 없어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국민신문고 앱에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 역시 이전과 동일하지만 신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신고 기준 시간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자체에 따라 신고 기준 시간이 다 제각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전부 1분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지역에서 다 동일하게 1분 넘게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정차해 있는 차량은 전부 신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고 횟수 제한을 없앴는데요. 원래 이제는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횟수가 1명당 하루 3회에서 5회까지로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 횟수가 제한되었었는데요. 이제 이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지고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신고가 가능한 건데요. 그럼 이제 이전보다 시민들이 지나가며 신고를 하고 단속될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겁니다. 만약 내가 인도에 30분 주차를 했다고 해도 여러 시민들이 지나가며 촬영하고 신고를 계속했다면 과태료가 수십 장이 날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단속 카메라나 단속 차량이 없다고 안심하고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웠다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과태료가 수십 장도 날아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정보는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제도 좋은 점도 있고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겠죠. 그럼 이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어떨 때 단속이 되는 건지, 또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두면 좋을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의 경우입니다.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게 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운전하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교차로 모퉁이의 정확한 기준은 교차로 꼭지점부터 5m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5m까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곳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 10m 이내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곳이라 주정차를 하게 되면 특히나 더 큰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역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치명적인데요.
횡단보도 주정차 과태료도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입니다. 이곳은 과태료가 특히 더 세다고 하는데요. 소화전 주변에 이렇게 빨간 표시로 주정차 금지 안전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아마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어떨까요? 화재 진압을 하고 큰 화재가 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소화전 앞뒤로 5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과태료 8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구 앞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주정차 금지 안전 표지가 설치된 주출입구와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구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로 시간인데요. 원래는 승용차 4만원과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이지만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과태료가 최대 3배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까지도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이곳에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7월부터 추가되는 인도도 역시 과태료가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 부과되니 절대로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7월에 바뀌는 과태료와 주정차 구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7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본격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운전자분들께서는 과태료 폭탄을 맞지 않도록 특히 더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김미 소식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김미 소식입니다. 오늘은 바로 최근에 바뀐 교통 정보에 대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서 가운데 차로는 왼쪽 차로일까요? 아니면 오른쪽 차로일까요? 간단하지만 이 내용은 정말 잘 모르는 분들이 은근 많으신데요. 넓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추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 구분 없이 정확하게 알고 운전하셔야겠는데요. 바로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 기간을 거치며 단속을 시작한다고 한 내용인데요. 운전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바뀐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황당하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오늘의 정보와 같은 내용 꼭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내 차가 가야 하는 차로가 2가지로 나뉘어 있다는데요. 정확히 알고 운전을 하고 계신지 오늘의 영상을 통해 점검도 하고 확인해보며 모르는 내용은 알고 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차로제는 예전에는 1차로는 앞지르기, 2차로는 승용, 중형, 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 1.5톤 이하, 화물 4차로는 1.5톤 이상 화물, 특수 건설 차량 등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되었었는데요. 2018년 6월 19일부터 이 내용은 간소화되면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2가지로만 구분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정확히 구분하고 운전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신데요. 그런데 만약 홀수 차로인 경우에는 가운데 차로는 과연 왼쪽 차로일까요? 아니면 오른쪽 차로일까요?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일반 도로와 다르게 지정차로제와 함께 추월차로 제도도 있는데요. 이 추월차로 단속은 이미 벌써 현장에서 단속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정차로제는 1990년대에 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되었었는데요.
2000년에 부활했다가 2018년 6월부터는 간소화되어 이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간단해졌는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승용차와 35인승까지의 중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하고요. 36인승 이상 승합차를 비롯해서 버스, 소형 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헷갈릴 수 있는 픽업트럭까지 모두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승용차 및 중형 승합차의 트레일러는 연결한 경우에도 왼쪽 차로 주행차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운전하는 차량만 기억하고 주행하면 되니까 간단한데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도로에는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써있지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차선 수에 따라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2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가 되는데요. 이 경우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당연히 1차로는 왼쪽 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하고 추월할 때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좌회전을 할 때나 앞지르기 할 때만 오른쪽 차로 차량이 왼쪽 차로 통행을 잠깐 할 수 있고요. 3차선 도로에서는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가 왼쪽 차로, 3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1차로가 왼쪽 차로, 2, 3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4차선, 5차선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차로는 홀수라면 오른쪽 차로가 하나 더 많아집니다. 만약에 전용차로가 있다면 버스 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 중 첫 번째가 추월차로고 그 이후 차로는 반으로 나눠서 적용됩니다. 사실 일반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은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애매한 픽업트럭이나 오토바이 그리고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를 잘 구분하시고 확인하셔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은 어떻게 될까요? 위반을 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달라지는데요. 최소 3만원에서 6만원, 벌점은 10점씩 부과됩니다. 보통 소형 트럭들하고 픽업 트럭들은 어느 도로에서든 1, 2차로에서 주행을 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즘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도 간단하게 개선되었고 이런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시민들이 지나가며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암행순찰차 단속도 활발해져서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는 꼭 알게 된 내용 확인하시고 주행하셔야겠습니다. 추가로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던 정보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넓은 도로에서는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들이 있기도 하죠. 그럼 이때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태료나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교통규범은 지키셔야 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되는 내용이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통해 조금 더 안전운전을 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신 내용이 있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럼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 복지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바로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목돈으로 만들어주는 금융상품 제도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매달 적금액을 납입하면 여기에 정부가 추가로 돈을 더해줘서 5년 뒤에는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야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지, 아무나 가능한지, 언제 신청을 하는지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특히 자녀, 조카, 어린 가족분들이 계신 가정의 필수 영상이 되겠는데요. 이 알짜배기 정보를 꼭 공유해 주셔서 5천만 원 목돈 만드는 정부 혜택 모두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시니어분들의 자녀, 손주, 조카분들께 반드시 공유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돈이 되는 정보이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무려 5천만 원에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바로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월 최대 납부 금액인 70만 원씩 납부를 하면 5년 만기 때 약 5천만 원으로 돌려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월 최대 납부 금액인 70만 원씩 5년간 납부를 하면 4,200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800만 원을 더해 5천만 원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앞선 여러 복지 정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원금 20만 원, 30만 원도 겨우 까다로운 조건에 맞아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건 조건만 맞으면 무려 800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격이니 꼭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 도약 계좌는 게다가 이자, 소득의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놓치기 아까운 금융상품입니다. 왜 이렇게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을 내놓았나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청년 도약 계좌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했었던 내용이고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었던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원래부터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믿고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금융상품이란 얘기에 겁먹으시거나 사기 아닐까 의심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적금이니 안심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그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도약 계좌는 매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만기는 5년입니다. 단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요. 일단 이름에서도 바로 알아차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고요. 이전에 있었던 각종 청년 복지 정책과 중복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청년 내일 저축계좌, 청년 내일 채용공제, 그리고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복지상품 그리고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에 가입이 허용됩니다. 단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 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한데요. 이 청년 희망적금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를 하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 개인 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총 급여 기준 6천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에 비과세 혜택을 더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총급여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구 소득 기준이 있는데요.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의 경우 군대를 이 시기에 대부분 다녀오는데요. 그래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 계산해서 빼준다고 합니다.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해서 빼준다고 하니 만 34세가 넘는 분들도 병역 기간을 계산해서 가입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제한 나이인 만 34세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내년이면 나이에 안 맞는데 그럼 조건이 안 돼서 1년만 혜택 볼 수 있는 건가 걱정되실 수도 있죠. 이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입 당시 연령 요건에 해당되면 중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해당되는 나이대의 자녀분들, 손주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건이 특별히 크게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전부 충족해도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직전 세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청년은 가입에 제한이 됩니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금융소득, 즉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청년들 중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그분들은 청년도약 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쉽지만 이 정책이 더 필요한 분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부가 청년도약 계좌에 돈을 더해서 주는 걸까요? 내가 납입하는 돈에 얼마씩 더해주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월 최대 24,000원을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의 경우 최대 24,000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면 최대 23,000원, 총급여 4,800만 원 이하면 최대 22,000원, 총급여 6천만 원 이하면 최대 21,000원을 기여금으로 지급해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 연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기준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자 과과세 혜택은 가입 후 3년까지 고정금리로 적용되고요.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 전이라 곧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 가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가진 기관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취급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이 된다면 목록을 별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6월부터 가입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올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준 되시는 분들은 꼭 6월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왜 중장년, 고령층 지원은 없는 건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인구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세대 간 자산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층은 자산 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생각한 거고요. 이런 사회적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춘 청년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고요.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위한 자산 형성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퇴직연금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도 못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댓글로 자유로운 의견 공유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은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시니어분들의 손주, 조카, 자녀분들께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6월부터 시작되는 청년도 약계좌 꼭 가입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 소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카드를 쓰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짜 돈에 대한 정보인데요. 정말 대박 정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무려 30만 원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내 이름으로 된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정보이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카드를 잘 쓰지는 않는데 하시는 분들도 전혀 괜찮습니다. 어쨌든 카드만 가지고 있는다면 누구에게나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데요.
오늘 꼭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숨어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내 돈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유효기간 때문에 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이 돈이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하루빨리 내 돈을 찾아보고 받아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내 돈, 오늘 영상을 통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나는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의 정보는 시니어 분들 뿐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숨은 돈을 많이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바로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공짜 돈에 대한 정보인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돈일까요? 바로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인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카드 포인트 돌려받으라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미 찾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정말 몰랐던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카드 포인트를 돌려받으시고 심지어 50만 원 이상 큰 돈을 찾은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영상을 통해 이렇게 카드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신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도 이런 꽁돈을 받게 되는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쓰게 되면 보통 카드 포인트라는 게 적립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는 적립이 되는 것도 몰라서 포인트가 그냥 유효기간 만료로 사라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돈이 무려 1년에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큰 돈이 매년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 시니어 분들께도 분명 몰라서 못 찾고 있는 돈이 있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 포인트 오늘 영상 보시고 꼭 현금으로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데요.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네이버에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을 검색해 주시고요. 그럼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니 믿고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통합조회, 계좌입금, 기부라고 써있는 네모가 보이실 텐데요. 이걸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또 이렇게 좋은 혜택이나 돈을 받는 일이지만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하고 하는 거 너무 귀찮고 번거로우시죠? 괜찮습니다. 바로 비회원으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회원 가입하지 마시고 아래 비회원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저도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조회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뜨게 되고요. 전체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본인 인증을 하라고 뜨는데요. 가장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인증을 다 마치고 나면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계좌 입금 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임 동의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말 그대로 한국여신 전문금융협회에서 나의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이 포인트를 내 계좌로 보내는데 동의하는 절차인데요. 맨 아래 파란색 버튼 위임 동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카드사가 뜨는데요. 내가 쓰는 카드사는 이 카드사들 중에 없다 하는 분들께서는 해당 카드사에 직접 포인트 계좌 입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 중에 있을 거라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왼쪽 하단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라는 파란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의 포인트가 한 번에 조회가 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사의 포인트를 전부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약 35영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라도 꽁돈이 생겼다고 하니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갔다고 하는 금액처럼 정말 크지는 않았지만
저도 제가 몰랐던 돈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니 꽁돈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는데요.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도 작년에 해봤던 분들도 또 해보시면 그 사이 쌓인 포인트가 있을 테니까요.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카드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네, 맞습니다. 만약 1만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똑같이 10,000원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기만 하면 전부 현금으로 그 포인트 적힌 금액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부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내가 쓰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꼭 카드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가 있었는지 알았으니 어떻게 입금시키는지도 알아야겠죠. 포인트를 어떻게 현금으로 받는 건지 방법이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의 포인트 계좌 입금 기부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내 포인트를 내 계좌로 입금을 받거나 또는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내 포인트 옆에 전부 입금 버튼이 보이는데요. 참고로 입금 가능 자녀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만 입금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카드사별로 전부 입금 버튼을 각각 다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이 뜨는데요. 보통 이 포인트는 카드사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로 입금이 되기도 하고 이 영업일 기준 다음 날에 입금이 되기도 합니다. 실시간 입금이 가능한 카드사는 BC 신한 우리국민농협카드입니다. 또 이 영업일 입금이 가능한 카드사는 삼성, 시티, 우체국, 롯데카드라고 하니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금 받을 계좌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요. 본인 명의 은행명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신 다음 인증 누르고 확인 버튼까지 누르시면 계좌 입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회원 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 중간에 휴대폰 인증 한 번이면 누구나 쉽게 내가 가진 모든 카드사에 숨겨진 포인트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포인트 액수 그대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더욱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입금을 신청한 카드 포인트가 입금 기한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카드 뒷면에 고객센터 번호가 다 적혀 있을 거니까요. 고객센터 번호를 확인하셔서 전화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카드사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꽁돈을 받을 수 있는 쏠쏠한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찾으셨는지 액수가 커서 기분이 더 좋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김미김미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와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대체 뭐가 바뀌는 걸까요? 아마 오늘의 내용 운전하는 분들도 보행자 분들도 잘 바뀌었다 생각 드실 내용인데요. 세 가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바뀌는 내용은 바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인데요. 이게 사실상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 안전속도 5030은 2년 전부터 시행된 정책인데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고요.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2021년 4월 도입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책을 시행하며 정책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지난 2022년 5월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책 시행 6개월 기준 5030 속도 제한이 도입된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3.8배의 사망자 감소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며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 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속도가 필요하지 않는 왕복 6차로나 8차선 도로, 심지어는 사람이 잘 통행하지 않는 도로까지 전부 속도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를 전부 바꿔버리니 이건 너무한 정책이다 말들이 많았죠. 이제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서울시부터 보도가 없거나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인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17개 구간을 시작으로 다시 속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헌능로 내곡 IC부터 위례터널 입구까지 그 외 일반 도로를 포함해서 시속 60km로 다시 바꿨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서울시만 해당되는 이야기라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5030 제한속도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도시 지역부터 제한 속도를 상향한다고 했고요. 먼저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적거나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곳인 교량이나 터널 등에서의 주행 속도를 10km 상향하여 시속 60km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모든 구간이 다시 바뀌는 게 아닌데요. 기존에 보행자 사고가 많았던 장소나 스쿨존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정책이 바뀌면 저부터도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표지판, 도로 포장, 도로 표시 작업 전부 다시 해야 하고요. 단속 카메라 세팅도 바뀔 텐데요. 이런 노력이 들겠지만 그래도 다시 바뀐다는 건 이렇게 속도 제한만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차차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바꾼다고 하니까 차량 내비게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발표가 확정된 뒤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이륜차 번호판 개편 소식입니다. 후방 단속 카메라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 카메라가 도입되면 이륜차와 일반 차량까지 교통 단속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륜차는 번호판을 물건으로 가려서 교통 단속을 빠져나가려는 분들도 많죠. 이제는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아낸다는 걸까요? 바로 이륜차 번호판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현재 오토바이 번호판 크기는 이륜차 크기에 맞게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빠르면 내년부터 이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일반 자동차 번호판 크기로 키우겠다고 하는데요. 지역명도 없애고 그 공간의 번호를 크게 키운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번호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가리거나 대놓고 교통 위반을 하는 이륜차를 더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후방 단속 카메라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후방 단속 카메라를 도입시켜 이륜차의 신호 위반 및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후방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이륜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로에서 정말 위험하게 운전하는 이륜차들 많이 만나보셨죠.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면 정말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 나섰다고 합니다. 바로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후방 단속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생긴 후방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 위반은 후방 카메라로 단속하고요. 속도 위반과 안전구 착용의 경우는 영상 분석과 레이더를 이용해서 단속한다고 합니다. 혹시 캥거루 운전이라고도 들어보셨나요? 평상시에 과속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일반 차량도 전부 적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서울, 부산, 경기 남부, 경남, 경부 이렇게 5개 지역부터 이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점차 설치 지역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전방에 단속 카메라가 없다고 해도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바뀌는 3가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정책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들도 있고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것들도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은 처음에 도입될 때 일부 운전자들의 혼란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혼란을 줄여주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